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2주 만에 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혼 준비는 또 바쁘게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죽겠습니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들이 좀 변수가 많더라고요, 결혼 준비가. 그래서 네, 다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거예요? 네,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 이번에 뭐 대출 네.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그 신혼부부라서 네.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조금 커트하는 지점이 있고 받아주는 은행이 있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혼집이 이제 하남 위례인데 이제 근처에 있는 뭐 위례나 뭐 분당에 상점 다 갔는데 이게 다 커트를 당한 거예요. 자기네 못 한다고. 그래서 포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제 하남시를 한번 가봤는데 좀 멀어도 근데 받아주셔가지고 간신히 오늘 대출 자사하고 왔습니다. 읽으면 건?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 그러니까 이게 대출도 여기저기 다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1금융권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게 사실 정부 지원 대출이어가지고 좀 까다로운 건데 보통은 대출 상담사 끼고 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지원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느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받으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 정도면은 엄청 힘들겠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안내만 저는 해주고 상담할 때 또 쉬워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제가 받는 입장 되니까 이게 물론이라도 1금융권이었으면 바로 받았지만 이게 이렇게 정부 지원 대출 받으니까 이게 정부 돈 타먹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근데 받았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금리가 엄청 쌉니다. 지금 1금융권보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를 받으셨어요? 2.2%요. 2.2? 2.2. 그래서 제가 원래 어제 포기했으면 4.63으로 그냥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절반으로 했습니다. 젊어도 훨씬 더.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결혼할 때는 어쩔 수 없다. 힘듭니다. 진짜 식은땀 많이 흘렸습니다. 공유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됐으니까 앞으로 또 어제 또 금리 인하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트럼프가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1기가 있었지만 트럼프 1기 내각의 특징은 공화당이 원래 여러 세력들로 이렇게 주축되어 있는데 원래는 트럼프만 약간 들어온 느낌이었거든요. 1기 내각은.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한 게 트럼프 얘기도 그렇지만 1기 내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2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기 사람들, 이제 충성할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정말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기만큼은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1기 때 엄청 트럼프가 말로 한 것처럼 어마무시한 걸 바꿔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크게 차이 없었거든요. 그전 정부나 뭐 오바마 때나. 근데 요번에는 과연 얼만큼 트럼프가 자기가 생각한 거를 실현해 낼지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보호무역주의 이런 게 또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이 국제무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대개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트럼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국제 구상들 보호무역보다도 지금 더 큰 게 뭐겠어요?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북한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적인 작은 부분에서는 세계 무역이 더 축소될 수도 있지만 또 트럼프가 또 화끈하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툴로 이렇게 해결해 낸다면 또 생각보다도 지금 긴장감 이런 구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이제 나토로 대편된 이런 세력들의 재편이 생각보다도 이제 완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의외로 국제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임기 말쯤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고 트럼프 시대를 예측할 수는 없다. 저는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내각의 핵심적인 역할, 뭐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재경부 장관, 뭐죠? 미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장관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연준 의장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자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비용이죠. 그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금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금리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 트럼프가 되면 비용이 이제 여러 가지 돈을 풀어서 비용이 증가해서 인플레가 올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트럼프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에너지, 대체 연료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비용이 높거든요.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들이. 근데 또 트럼프는 친환경을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봐도 의외로 비용이 낙차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국제 정세도 해결되면서 굉장히 완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비용들 유가나 이런 게 하락하면서 또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도 트럼프 시대의 경제가 좋고 또 금리가 많이 인하되는 사이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걱정하는 표면적인 보호무역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만 걱정할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아직 모른다. 네. 그 영향이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하 했잖아요. 또 네. 근데 12월 아까 네. 또 할 거라고 아까 채권 네. 아까 어디였죠? 패드워치 패드워치 거기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트럼프가 됐다고 했을 때는 안 좋다. 안 좋게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출이나 이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른다 말 들으면 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쵸. 어떻게 약간 그래도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전망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장 확실하게 보는 건 환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한마디로 1,500원, 1,600원으로 간다 하면 트럼프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환율이 또 생각보다 저 정도 높이에서 1,400원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영향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되게 복잡한 협상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반도체 지원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해리슨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더 협상하기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해 타산적인 사람, 이해가 확실한 사람은 전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쟁은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트럼프가 원하는 걸 우리가 딱 주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방위비를 1조에서 2조로 늘려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 입장에는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때 원래 1조 받았는데 바이든 때는 우리는 2배를 받아야 했으니까 나는 잘했다. 우리가 그런 걸 주면 물론 1조는 들겠지만 더 많은 거를 쉽게 얻어낼 수도 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차라리 어떤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은 정의감, 인권, 민주주의 이런 확실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랑 끝까지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거랑 완전 먼 상대니까. 근데 반면에 트럼프는 돈만 되고 협상만 되면 아무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 위험도 더 낮아지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나쁜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과 한국 경제가 나빴는지. 한국 경제 좋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한반도 상황도 훨씬 평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들만 보고 특히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다수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 그게 이번에도 보면 미국에서 대부분 헬스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현실에선 트럼프가 압승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다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다른 현상이 우리나라에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못할 것 같고. 너무 쓰이면 일단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일단 그 정도를 대충 알아들 것 같고. 그 국토부에서 또 5만 호 발표를 했잖아요. 11월 5일에.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상기신도시계 하고 8월 8일 날 그 발표한 거. 네, 88 대책이요. 88 대책 때 그때 몇만 호지? 그때도 8만 호 정도. 네, 8만 호인데 이번에 5만 호 하고 내년에 3만 호 품는 것 같아요. 또 네. 이게 나눠서 1차, 2차 나눠가지고 이번에 5만 다 합치면 30만 원 넘잖아요. 그쵸. 상기신도시 포함하면. 이게 수도권에만. 그쵸. 이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되는 거의 문제는 일단 되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상기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착공 들어갔고 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거의 보상은 다 끝난 상태여서 되긴 되는 거고 이번에 발표한 그 5만 가구 같은 경우도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하고 보상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되긴 되는데 이게 정부가 말한 대로 2031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 요건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어젠가 그전가 이제 공명님이랑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거 3기 신도시도 2018년에 시작을 했다. 근데 보니까 입주한 게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입주하는 것도 한 2030년대 넘어가는데 그러면 한 15년 걸린 거거든요. 2018년부터. 마찬가지로 이번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한 15년. 그럼 2030년 중반에서 2040년 사이에 입주하지 않을까. 이게 그린벨트다 보니까 공공택지라서 물론 지금 교산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거의 시세에 근접해서 나오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지금 일반 분양,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아마 신축이기도 하고 새로운 택지 지구니까 이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외곽 지역의 수요가 빠지겠죠.
그 예를 들어 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의정부 외곽의 구축 아파트들에서 거기로 수요가 가는 거고 뭐 이제 의왕 왕곡동 같은 경우도 의왕시에 있던 구축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옮겨가는 수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구도심들은 좀 슬럼화가 좀 빠르게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도 네, 그래서 빈집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이미 인구수도 줄고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신축이 입주하는데 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남아돌 것 같은데. 맞아요. 남아돌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부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집값이 빵원이 가는 이제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펜스 치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내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딱히 막 그거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말 그대로. 펜스만 쳐놓고. 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만 해놓고. 네, 그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있잖아요. 건물 오래가지고. 건물이 이제 오래되면은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집이 뭐 20억씩 하니까 15억. 엘리베이터를 고치는데 지방에 5천만 원짜리 집은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너무 10몇 억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엘리베이터 안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 집값 합친 거랑 비슷하니까. 아파트 멸실되는 거예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방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고쳐서 아파트 단지가 멸실돼요. 지방에? 네. 천안만 해도 한 2000년대식 아파트 6,700이면서 24평. 그래서 그런 집들이 점점 중층인데 엘리베이터 지금은 운영하지만 만약에 스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위에 고층들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돈을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빵원이 되는 거죠. 네. 오마이갓인데? 당연히 우리 자동차 사다 중고차 타다가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 못 고치면 자동차 빵원 되는 거잖아요. 폐차하러 가야죠. 철근 빼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땅들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들 거고 우리나라 국토에서 그렇지 못한 땅들은 이제 가치를 잃으면서 시간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먹는 거죠. 점점 가격이 빵원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풀면서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그때 정도 되면은 약간 평준, 이제 남아도니까 집이 외곽은 거의 평준화되는 느낌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아예 유입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신축 아니면은 구축은 뭐 구태여 뭐 자동차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계속 만들잖아요. 그 자동차 가치가 빵이 되지 않잖아요. 새 차만 비싸잖아요. 뭐 오래되면 부시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죠. 새 집은 비싸고 그거 다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쓸 때 되면 늙어가고 가치 잃으면 버리잖아요. 그럼 집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신도시로. 그러면 이제 계속 가격은 소비재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조금씩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면 어때요? 산 날이 제일 비싸죠. 자동차도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비싸지잖아요. 신축 가격은 비싸죠. 원가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르진 않잖아요. 10년 내 그래도. 중고차는 안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동산에 저희 대학교 때 배운 건데 필터 효과가 있거든요. 필터 효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측이 이제 좀 안중읍이라고 해가지고 평탄에서 좀 구도심이고 왼쪽이 이제 화양지구라고 해서 이제 신도시 짓고 있는 건데요. 이런 데서 필터가 이제 이게 좀 소득이 좀 있고 이제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다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여기만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되고 평소에 좀 사는 사람들로 이제 몰리고 그래가지고 좀 더 양극화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 외곽에서도 이렇게 택지지구도 살기 좋으니까 여기를 좀 몰리는 거고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는 거죠. 여긴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 영화에 그 보면은 그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그 좀비 그런 것처럼 그 동네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죠. 그것처럼 될 수 있죠. 아무도 안 사는. 특별한 게 아니라 유목민 생각하시면 돼요. 유목민이 초원에 풀이 자라면 유목민까지 나왔어요. 네, 있죠. 촛불을 먹잖아요. 풀을. 근데 거기서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먹을 풀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동해서 풀 많은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아예 안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도 옆에 있는 신축이 더 싼데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에 막 공명 대표는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달러 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럼 지금 그런 거 투자하지 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기준은 지금 외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 국평이 한 8억 9억? 10억은 넘어야 돼. 10억 정도는 넘어야지 재개발 재건축 해볼 수 있는. 뭐 수원도 한 10억 간당간당 하잖아요. 맞아요. 성남 한 12, 13억 하고 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데들은 뭐 일산이나 뭐 부천이나 이런 데들은 좀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을 추천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정책이 앞으로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근데 점점 인구가 줄면은 뭐 수원도 이제 안 되고 뭐 또 한 10년 지나면 성남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도시 개발을 하는 사람이면 이 도시 개발 압력을 유지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상기 신도시나 저 택지지구는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슬럼화되는 게 세계적으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구도심에서. 이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 압력, 뉴욕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한때 슬럼화가 굉장히 심했다가. 근데 뉴욕은 왜냐면 계속 전 세계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새로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신도시를 지어버리면 사람들이 구태여 힘들게 이 중심부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현재에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넘치겠고 나중에 빈집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이 내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산 가치를 다 뺏기는 거죠. 하지만 당장은 세금 정책을 내는 것보다 확실한 집값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종부세 같은 걸 내는 것보다 당장은 나한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잖아요. 당장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온 국민이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인도 근시안적으로 판단할 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상에 빠진. 이 영상을 좀 MZ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그 속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작은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영상인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집 산 게 네. 그러면 사진 나왔습니다. 전세예요? 네네. 그럼 혹시 그러면 그 말고 투자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같이 네, 수진 1구역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오르면 팔아서 이제 조금 돈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집을 살 수 계획을 한번 좀 얘기만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먼저 이제 추천을 먼저 드리면은 이번 그린벨트 발표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면은 이 4개 지역 중에 이제 의정부하고 왕곡 같은 경우는 시세가 보니까 좀 낮아요. 구평 시세가 7억, 6억 해요. 주변 지역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굳이 분양을 기다려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 그린벨트를 보고 내가 그 지역으로 기다려서 청약을 도전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고양 대공역하고 서초 서리풀 여기는 그래도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시간적인 변수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래 가치는 있어 보여요. 대공역은 지하철역이 5개 뚫리고 서초 서리풀은 이미 집값이 뭐 거의 서울 중급지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은 추천을 드리고 또 아까 이제 상계 신도시도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상계 신도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다른 유튜브 분들도 많이 말을 했지만 이제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들 예를 들어 광명이나 그러면 저도 사실은 하남 교산 신도시를 한번 청약 넣어보려고 제 명의를 아직 안 썼기 때문에 그거를 신혼부부 특공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해가지고 하남을 일부러 정한 거긴 하거든요. 그 거주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한번 좀 이제 확률에 맞춰서 좀 가장 내가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또 MZ 분들이라면은 요즘 애를 낳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한 그 청약 수단이긴 해요. 결혼을 하고 결혼해야죠. 아니 신혼부부 특공이나 네. 저출산 그 대출 둘 중에 만약에 선택.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세 차익 목적으로 청약을 받는데 지금 청약을 받을 때 시세 차익이 나려면은 아예 공공 분양이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주 핵심지에 그냥 분양가 상한제 걸린 주택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같은 MZ들은 청약 점수가 낮기 때문에 추첨제로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때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애가 둘을 낳아서 다자녀 특공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약이 거의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비현실적인데? 아니 이제 현실적이죠. 이제 청약 확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애 둘 낳으면 확실히 청약이 되니까 100% 되니까 거의 100% 되니까 뭐 용산에 정비참부지 나오면은 그런 데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내가 좀 여유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부모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강남권에 분상제 있는 데들은 예를 들어 이번에 방배 또 분양하거든요. 그런 데도 시세 차이가 8억씩 10억씩 난단 말이에요. 받기만 하면 거기 한 20억씩 하죠. 분양가가 20억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공공 분양을 노려가지고 다자녀 특공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아니면은 솔직히 저는 청약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타이밍 봐가지고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타이밍 좋을 때 금매가 나오면 집을 그냥 사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출 많이 해주니까. 하남을 선택하신 이유는 교산신도시 청약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일단은 열어둔 거예요, 전 가능성을. 이제 중간에 보다가 그냥 급매가 나오면 살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은 이제 사실 공명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뭐 집 살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는 교사함도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좀 가깝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선택한 이제 이유가 있죠. 근데 저도 막 꼭 무조건 청약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능 선택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겸사겸사.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그쪽에 주소를 두고 내가 이제 기회를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그 대표님은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집 사지 마라. 달러 사서 저 말 듣고 사면은 모아둬라. 지금 막 올라가니까. 또 비트코인이랑 미국 주식 하나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근데 이종호 대표도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면서 나중에 타이밍이 오면은 이제 산다. 네, 기회가 이제 그냥 투자니까 돈을 벌면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럼 기회가 오면 사는 거지 아니면 저도 안 살 수 있죠. 안 살 수 있고. 아니 사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는 1년에 10년 동안 한 2년 길게 잡아요. 그때만 사야 돼. 10년 동안 2년 이내 범주 내에서만 사야 되고 나머지 8년은 사면 안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청약이 아니고서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내가 뭐 내 집을 사는데 원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거예요. 뭐 그럼 너희는 부동산 왜 하냐 이런데 이게 예전부터 한국 부동산에 진입해 있어요. 586 세대다 이래요. 지금 주된 소비계층은 부동산 소비계층 586 세대시니까. 이런 분들은 예전부터 시세차익을 먹었어요. 수익을 받았어요. 맞아.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내 집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동하고 조금 더 자산 늘리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거 MZ예요. 한 번도 자본 차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태여 지금 영끌에서 10억, 2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지금 원래 586 세대 예전부터 서울이나 경기도 중심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억 이상은 다 웬만하면 자본 차익을 봤어요. 5억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신축으로 바꾸거나 성남 재개발해서 돈을 벌거나 괜찮죠.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월급 3천만 원 받는데 1년에 이거를 모아가지고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집 살 때까지 기다리고 이걸 모으고 청약하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차라리 미국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조정됐을 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결혼할 때 만약에 이렇게 이종호 대표 같이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았고 맞아요. 부모님이 좀 지원을 잠깐 그럴 때는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조정됐으면. 그럴 때는 이제 타이밍이 맞으면 이제 하게 되는. 근데 이게 결혼한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혼하고 조정됐으면 사는 건데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에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때 준비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운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대한민국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상승한 이유는 가장 큰 건 인구 증가과 GDP 상승인데 인구 증가과 GDP 상승 두 가지 요인이 없어졌잖아요. GDP도 0. 몇 %고 인구도 상승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무조건 사야 되냐는 거죠. 예전에는 안 사면 바보였다니까. 예전에 경제 교과서를 읽었는데 한국 부동산을 안 샀다. 너 바보라고 그냥 솔직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지식을 못 접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경제적 지식을 접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를 게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GDP도 이제 감소할 수도 있고 인구도 감소하는데 비쌀 때 산다? 영끌해서 산다? 이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집을 살라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잘 하다가 고점에 잘 팔고 그걸 모아서 박살 났을 때 사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안 온다. 그럼 계속 그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돼요. 비트코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곧 머지않아 굉장히 유명해지실 분들이니까 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저는 이걸 무료로 출연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도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